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행정법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는 말 그대로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행정주체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주체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권리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 능력이란 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이고 두 번째는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에서 특별하게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회사 같은 게 있죠. 자연인과 법인은 둘 다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자연인인 홍길동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도 부담하죠. 법인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법인인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보통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권리 능력이 없는 동물은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없죠. 삼성전자와 동물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소유권도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행정법 관계의 두 번째 주인공은 행정객체입니다. 행정객체는 행정의 상대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정 주체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행정객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와 의무의 기속주체는 행정주체입니다. 그런데 행정주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행정주체인 국가인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직접 행정작용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는 대표적인 게 행정 각 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이런 행정기관들이 실제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죠. 행정기관의 여러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이라는 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외부에 표시한다 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행정처분을 할 때 그 명의는 행정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행정청이 이 행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피고 적격의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주체는 일종의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실제 작동을 하는 손과 발,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인데요. 행정청도 행정기관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행정주체인 것이고요. 서울시장은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어떤 특정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한 피고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결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기관은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만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행정청과 구별되는 점인데요. 행정청은 의사결정 권한 및 외부에 표시할 권한도 가진 데 비해서 의결기관은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않죠. 공무원 징계위원회 같은 게 대표적인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차관이나 국장, 실장 이런 사람들이 보조기관이 되고요. 비서실 등의 보좌기관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하면 법인격이 없다는 것인데요.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에게 기속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그 토지의 소유권은 행정기관인 서울시장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인 서울시가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주체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인 대한민국은 당연하게도 행정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나뉩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시, 군, 자치구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행정주체는 공법상 법인이 있습니다. 공법상 법인에도 세 가지 하위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법상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공법상 사단법인이라는 건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법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재개발을 하기 위한 재개발조합,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것들이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법상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사람이 모인 단체인 데 비해서 재단법인은 주로 돈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바로 광법상 재단법인인 것이죠.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조물 법인입니다. 영조물 법인이라는 건 공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법상 영조물로서 권리 능력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방송공사, KBS를 의미하죠. 서울대학교 국립의료원 이런 것들이 영조물 법인의 예가 되겠습니다. 행정주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입니다.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공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사인, 이때 사인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 제도를 만든 이유는 사무 처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국가나 지자체, 공법상 법인이 하기는 어려우니 일부 영역은 사인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공사업을 시행자로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리고 배의 선장이 그 배 안에서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영교도소가 교도소를 지어서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사가 건축공사에 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공무수탁 사인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의 선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행정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무수탁 사인과 구별되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청을 위해서 기술적인 집행이나 단순한 보조 역할을 하는 행정보조인,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로 우편 업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정보조인인데요. 이런 행정보조인과 공무수탁 사이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주차 위반을 견인하는 민간 사업자, 이런 사람들과 공무수탁 사이는 구별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원천 징수 의무자가 공무수탁 사인인지가 문제됩니다. 소득세의 원천 징수라는 것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중에서 일부에는 세금으로 미리 떼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 원청 징수 의무자가 원청 징수 행위를 하는 게 행정 처분이냐, 이것과 연관된 개념인데요. 우리 판례 태도는 이러한 원청 징수 행위가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같이 보시면 소득세의 원청 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죠. 하지만 이러한 원청 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금의 일부를 떼는 것, 이건 공권력 행사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무수탁 사인의 법률상 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 주체입니다. 그래서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가 되고요. 이 얘기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공무수탁 사인이 피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무수탁 사인의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공무수탁 사인이 피고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공무수탁 사인도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무원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니 공무수탁 사인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주체는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권리 능력과 법인격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하는 상대방, 이걸 행정객체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도와서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주체와 다르게 행정기관은 권리 능력과 법인격을 가지지 않죠. 대표적인 행정기관이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되는 것이죠. 행정청 이외에도 의결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행정주체의 종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등이 있죠.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또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도 해당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